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조선후기 문화로 이제 들어왔어요. 문화 파트 들어왔는데, 저 여기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꼭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누구냐?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의 그 든든한 뒷배를 수 있는 정조. 다산 정약용의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이 정조가 1800년에 승하하십니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죠. 이러면서 이 천주교 집안이었던 정약용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바람막이가 사라진 거예요. 이때 이 정약용은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생가로 와가, 남양주에 있거든요. 생가로 와서 현판을 하나 걸어 올려놔요. 그 현판의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여유당이라는 겁니다. 자, 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유를 갖고 이제 살자. 이제 뭐 모시고 있던 저 임금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여유 갖고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여와 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그 글자를 따와가지고 만든 집자 여와 유예요. 어떤 의미냐면 여함이요. 즉 겨울 냇가, 살얼음이 얼어있는 그 겨울 냇가를 건너듯 조심히 건너고, 여러분들 자칫하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심 건너죠. 그죠? 유함이요. 이웃들이 나를 늘 바라보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음을 경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루 아침 그러니까 하루에 딱 눈 뜨고 딱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여와 유예요. 오늘 하루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버텨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조심조심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정약용 앞에 쓰나미처럼 밀려들었던 그 위기 앞에서 여유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한번 이 가슴 속에 새겨 보게 됩니다. 자, 문화 파트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조선 후기를 배우고 있는데, 이 조선 후기는 이제 조선 전기를 이끌었던 그 이념, 이데올로기를 할 수 있는 성리학, 어떤 그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따지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 본다면 그 신분제 질서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각자의 분수에 맞게 살라라는 어떤 그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성리학, 조선 전기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조선 후기 와서는 이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앞에 사회파 때 보시면 양반수가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순 감소하는 모습 확인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신분제가 동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리학이 과연 그 사회를 설명해낼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조선 후기인 여러분들, 성리학에 대한 학문들, 성리학은 안 되니까 그에 대한 대안 학문들이 등장하는데,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양명학입니다. 자, 양명학은요, 성리학이 송나라의 학문이라면 양명학은 명자가 들어갔으니까 명나라의, 중국 명나라의 학문인데, 이 양명학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서는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천이라는 개념이에요. 실천. 그리고 지, 행, 합, 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같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리학은요 굉장히 관념적이고 철학적이야. 예를 들면 사과가 있어. 사과의 본질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연구해. 끊임없이 고민해. 사과의 본질이 무엇이란 말이야. 양명학은 여러분들 그게 아니야. 양명은 뭐냐면 사과의 본질이 궁금해? 그럼 먹어봐. 먹어보면 알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양명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실천을, 어떤 관념적인 어떤 사고보다는 그 실천을 통해서 얻는 지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성령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었고, 바로 이런 양명을 이끌고 있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정제두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정제두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정제도가 이끌고 있었던 학파, 양명학에 이끌고 있었던 그 학파를 우리는 강화도, 강화학파다라고 이야기해요.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형성되어서 강화학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양명학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성력의 대한학문. 그 대한학문은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이제 이 실학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실학이 뭐냐 말이에요. 실학의 어떤 정신을 한번 좀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실학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바로 실, 사, 구, 시. 사과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 고민해봐야 먹고 사는 거 해결되는 거야? 이게 아무 죄성 없다는 거예요. 사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워서 맛있게 많이 열리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먹고 사는데 해결되는 거니까 이 사과의 본질은 무엇이란 말인가? 왜 이 색깔은 빨갛단 말인가? What are you doing now? 그 실학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제 실사고시,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학문이 바로 실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실학은요, 우리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상당히 민족적이고요. 어찌 본다면 자주적인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걸로 연결되냐면 국학으로도 연결이 돼요. 이 국학은 이제 듀듀듀듀듀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저 뒤쪽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이 실학의 어떤 그 범주 안에 바로 이런 국학, 우리 것을 연구한 학문, 이런 이유가 있어요. 우와 민족적이야, 우와 자주적이야, 뭐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양안 이후, 즉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청나라예요. 즉 중국은 청나라야. 그 청나라는 뭐죠? 오랑캐야, 오랑캐. 그러니까 우리 이 조선 선조들이 볼 때 중국은 오랑캐의 나라예요, 오랑캐 나라. 오랑캐 따위가 우리랑 비교가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중국의 법통을 이어받은 또 다른 작은 중국, 소중화라는 의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좋아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어떤 느낌이 들죠, 어쨌건 그런 어떤 자신감 속에서 우리 것을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실학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실학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중농학파와 중상학파예요. 자, 말 그대로 중농학파는 뭐냐면 농업을 통해 가지고 당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좀 도와주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상학파는 상공업 육성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더 윤택하게, 좀 이렇게 풍요롭게 좀 살자,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중농학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경세치용학파다. 경세치용학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뭔가 어떤 세상을 경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용적인 어떤 그런 학문들,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중농학파의 주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왜? 땅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땅을 나누자는 이야기예요. 바로 여기 핵심은 뭐냐면 토지 분배입니다. 이 토지 분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자? 네, 바로 자기가 토지를 갖고 경작하는 바로 자영농들, 이 자영농들을 육성하자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실학의, 특히 이 중농학파의 핵심적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토지를 나누재. 이거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어떻게 통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게 국가보안법, 이게 사유재산 이게 부정하는, 그럴 수도 있나?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텍스트로 나와 있지만 지금으로 본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는 과정에서 토지를 분배하자, 이걸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봅시다 한번. 자, 먼저 어떤 학자들이 있냐면 유형원, 이익, 정약용,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자, 유형원, 일단 이제 이들의 저서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유형원의 반개수록이라고 있습니다. 반개수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 책 제목들은요, 자신의 호,
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지역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을 따와가지고 책 이름을 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를 낮춰요. 그냥 어느 마을에 있는 촌로가 쓴 그냥 별거 아닌 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 그 선조들 보면요, 절대 이 제목에 뭔가 어떤 그 허황됨을 담지 않아요. 근데 요즘 책들을 봐요, 여러분들. 요즘 책을 보면 제목만 딱 봐도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와, 이 제목만 봐도 이거 대빵, 최고, 뭐 이런 느낌 막 온단 말이야. 아마 우리 이 당시에 선조들이 봤으면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굉장히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세요. 예.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글을 쓴다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낮추면서 그렇게 대단한 글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실 말들도 하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 유형원의 반개수로 뭐 이런 저서가 있는데요. 유형원이 주장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균전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토지를 똑같이 나누자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와, 토지를 똑같이 나누지, n분의 1 하지. n분의 1이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n분의 1이 아니에요. 유형원에게 균이란, 유형원에게 나눔이란 어떤 나눔이냐면 바로 이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평이 있어. 100평이 있으면 양반은 몇 평을 갖는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4계층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균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똑같이 25평씩 나누는 것을 우리는 균전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양반들은 균전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신분에 따른 나눔, 즉 양반이 40평 더 많이 갖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인이 30평, 그 다음이 상민이 20평, 그 다음이 천민이 10평. 신분에 따라서 나누는 것, 이걸 이들이 균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균, 똑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 어쨌건 이런 유형의 균전론을 지금 주장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어쨌건 간에 이걸 시행하려고 하면 일단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토지를 몰수해야 될 거 아니야. 가능하겠어요? 이거 사회주의 혁명, 프롤레타 혁명이야. 이게 가능하겠냐고. 이게 양반들이 그 당시 법도 만들고 양반들이 정책 이반자들인데 이걸 그냥 오케이 하고 자기 토지를 나누겠냐고요. 불가능이죠. 그래서 그의 제자 이익이 스승님이 참 이런 생각을 하셨지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좀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들고 나올 거예요. 이익의 어떤 유명한 저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호 사설이라는 겁니다. 이익의 성호 사설. 예, 사설. 그냥 작은 나의 이야기들, 주장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세요. 자, 이익의 이 성호 사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익이 주장했던 토지 제도는 뭐냐면 한전론이에요. 말 그대로 토지를 제한하는 이론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한전론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토지를 설정하냐면 영업전이라고 하는 걸 설정해요. 영업전. 자, 영업전은 뭐냐면 영원히 대를 이어 내려가는 토지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영업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토지가 있어.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요, 영업전을 설정해가지고 이 토지는 매매를 할 수 없어요. 이 토지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이 토지는 매매가 가능해요. 즉,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영업전.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토지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토지 중에서 이 부분은 매매를 할 수 없어. 이 말은 뭐냐면 이 토지를 갖고 있으면 혹시 내가 망하더라도 이 토지는 갖고 있겠죠. 일단은 먹고 사는 건 해결되는 거야. 오케이? 예, 뭐 풍족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 토지는 뭐냐면 서서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토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누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토지는 이제 고정되어 있고 이 토지가 서로 이렇게 돌면서 어차피 균전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인 거죠. 이 유형원의 균전론보다는 이게 이 한전론이 좀 더 현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좋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익이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익은요, 이 조선 사회를 아주 이 썩어 빠진 이것 때문에 이 조선이 그냥 지금 망조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6개의 좀, 6개의 어떤 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여러분들. 적폐입니다, 적폐. 자, 이 이익이 규정했던 이 조선 후기의 적폐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죠, 여러분들? 뭘 갖고 이 이익이 적폐, 6개의 좀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일단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양반이에요. 우와! 양반을 적폐 세력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어. 대박. 오, 양반. 그 다음에 과거제야. 저 양반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꽁작꽁작하는 이 과거제, 부정과 비리가 많은 이 과거제, 이게 적폐라는 거야. 이런 제도 때문에 우리 사회는 썩고 있다. 그 다음에 노비들. 이 노비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비들. 이렇게 재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뭐 또 이게 유학자들이니까 승려. 이들 적폐라는 거예요, 적폐. 예. 뭐 하냐는 거야. 너 일하지도 않고 맨날 적선하러 다니면서 일하지도 않고 뭐 하냐는 거예요. 승려. 그 다음에 미신. 비나이다. 이런 거 말이 안 해. 유학자들이니까 당연히 이건 뭐 사실 유학자들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거든요. 예, 미신. 네. 그 다음에 게으름. 게을러.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익은 그 당시 어떤 적폐, 6개의 적폐, 좀이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선 후기에 어떤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자, 이 다산 정약용의 저서하면 유명한 일표이서라는 게 있어요. 일표이서. 뭐가 있냐면 바로 갑니다. 두둔두둔. 경세유표. 그 다음에 흠음심서. 그 다음에 목민심서. 이거예요. 경세유표, 흠음심서, 목민심서. 이 경세유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떤 이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개혁안이에요. 이 그림이 커요. 이 정약용은요. 흠음심서라고 하는 건 법이에요. 법. 누군가에게 법을 판결을 낼 땐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쓰고 있고요. 목민심서는 이제 지방관들. 그 지방관들이 어떻게 그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저서들인데, 이 정약용은 여러분들 유배 갔을 때 결국 여유당이라고 하는 현판 걸었지만 결국 유배 가거든요. 무려 18년 동안 유배하면서 여러분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씁니다. 여러분 왜 500여 권의 책을 쓰는지 아십니까? 할 일이 없어서. 땡!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할 일이 없어서라니. 정말 놀라운 건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 다산 정약용이 자신의 아들에게 써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글을 많이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앉아서 너무 글을 많이 쓰니까 이 복숭아뼈 있잖아요. 그 양반다리하고 앉아있을 테니까 그 복숭아뼈가 구멍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서서 선반에서 글을 쓸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 내가 이렇게 나의 글, 나의 생각들을 정리해 놓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무엇을 보고 평가할 것인가. 나는 지금 죄인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지금 형조,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법무부 법원이 되겠죠. 거기에 분명히 죄인 정약용이라고 몇 줄 써 있을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 죄의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록만 남아서 후세의 사람들이 나를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이겨내고자 한다. 저 소름 돋더라고요, 여러분들. 정약용은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역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면으로 부딪혔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사 교과서의 정약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인 정약용인가요? 아니죠. 조선 후기 이 실학을 집대성한 대학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이 이긴 겁니다. 형조에 나와 있는 그 몇 줄짜리의 죄인 정약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학자, 대학자 정약용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정약용이 바로 이 인식,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 당시에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약용은 알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약용의 토지 개혁은요, 여전론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냐면 마을 여자예요. 마을 여자. 그래서 이 마을이 공동으로, 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를 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를 해. 그리고 공동 경작해. 공동을 경작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누는 것을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한다. 노동량에 따라 분배한다. 이게 이제 여전론이에요. 살짝 여러분들 뭔가 좀 이렇게 사회주의틱한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우리나라 사회주의자 1호를 누구로 잡는지 아세요? 정약용으로 잡아요. 정약용으로. 왜냐면 이게 이 주장이 지금 공동소유, 공동경작, 뭐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어떤 그 셈법으로는 사실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제도잖아. 근데 이 당시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말 여러분들 고려 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려 말에 그 권문세족들이 왜 대농장 갖고 있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그 기록에 뭐가 있었냐면 바늘 꽂을 땅조차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이 권문세족들이 너무나도 많은 토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조선 후기 와서는 무슨 표현이 나온지 알아요? 땅에 꽂을 바늘조차 없대요. 고려 말에는 바늘 꽂을 땅조차 없는데 조선 후기에는 아예 땅에 꽂을 바늘조차 없대요. 게임 셋. 다 포기예요, 포기. 이런 상태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토지 제도를 주장을 했겠습니까? 조선 후기 어떤 모습들, 그 모순들을 지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정약용도 사실 여전은 조금 이게 무리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나중에 바꿔요. 뭘 바꾸냐면 이 정전제라는 것을 도입을 하자라고 합니다. 이 정전제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일단 인정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인 듯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휴대폰에 보면 여러분들 샵 버튼 있죠. 샵 버튼, 그죠? 이렇게 토지를 나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나눠. 각자 가져간 다음에 가운데 있죠. 가운데 요 부분. 요 부분은 공동으로 경작하는 거야. 공동으로 경작하는 거야. 경작해서 나오는 생산물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정전제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양반 제주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토지를 나누어서 자영농들이 육성되어서 그 자영농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들이 세금 내는 나라,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 이게 바로 중농학파들의 목표예요. 자, 보세요. 이들의 학문은 뭐죠? 사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 사과를 많이 열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중농학파, 자영농 육성, 요 제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반대점에 있는 중상학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상학파는요, 중농학파는 좀 달라요. 중상학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은 이용후생학파라고도 합니다. 뭔가 어떤 뭐 이문이 남는 것, 뭐 좀 이로운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더 좋은 생활을 만들어 내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쪽인데,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을 우리는 북학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학파.
북학파.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나라냐면, 네, 바로 청나라를 의미합니다. 청나라를 의미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청나라. 네, 청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북학파 이전에 그 인조 그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효종이 주도했던, 송시열과 효종이 주도했던 북벌 있잖아요. 북벌. 그죠? 이제 그 북벌의 시대가 간 거야. 이제는 오히려 배우제. 그런 거 보면, 야, 북벌 주장할 때 정말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무슨 뭐 세상이 그냥 다 절단 날 것처럼 그렇게 막 주장하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한 100여 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배우자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막 나도 그냥 뭐 이것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이거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접하다 보면 나의 이 뜨거움, 우리의 이 뜨거움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굳이 그렇게 뜨거울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그렇게 분노할 필요가 있었을까? 조금 더 조화롭게, 조금 더 조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우리가 추구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그 뜨거움 과연 의미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들 들여다보면서 이 당시 조금만 더 냉정을 좀 찾았더라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일찍 당겨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뜨거움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로운 것인지를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다. 그런 능력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북학파, 이제 완전히 정반대의 어떤 상황이 온 건데, 이쪽은 뭐냐면 그러니까 파이를 크게 키우자는 거예요. 파이를 크게 키우면 거기서 이 떨어지는 이 낙수 효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커지니까, 생산량이 커지면 그만큼 가져가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쪽은요, 그래서 이 토지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이런 방법들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상공업을 진흥시키자. 뭐 이런 어떤 주장들 많이 하고 있고요. 북학파니까 여러분들 바로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 청문물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유수원이 있습니다. 유수원. 자, 유수원의 저서는요, 어렵지 않아요. 유수원 유서. 네, 우서입니다. 유수원의 우서. 유수원의 우서요. 웃어봐요. 미안합니다. 네, 웃어. 유수원 웃어. 네, 웃어. 네. 자, 이 유수원은 뭘 주장했냐면요. 굉장히 놀라운 걸 주장하는데, 이 산농공상, 이거 이제 없애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구분 두지 말고 바로 직업적 평등을, 어떤 직업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분제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어떤 직업을 갖든 똑같은 어떤 그 의미를 갖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반이 물건을 판다, 상행위를 한다, 상업을 한다, 군자가 할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 왜?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들 중농억상이에요. 중농억상. 그리고 사농공상이야. 항상 상업하는 사람들은 꼴찌야, 꼴찌. 왜? 이게 양반 군자들이 볼 때, 선비들이 볼 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게 상 좋아하면 안 돼. 왜? 이 사람들은 말이야. 일단 장사를 하려면 일단 약간의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거짓말을 좀 해야 되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져가. 내가 뭐 손해보고 팔지 뭐. 가져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왜 거짓말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지? 이제 이렇게 판단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업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인식이 달라진 거라. 인식이 달라진 거야. 왜 양반도 왜 장사하면 되지? 뭐 양반 왜 상업 못해? 나오는 거야. 왜? 조선 후기 와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 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 경제 파트에서 이제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그런 권력이 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양반들도 역시 이 돈 중요시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분위기야. 그 시대의 때 분위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홍대용 볼게요. 자, 홍대용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자, 홍대용은요, 임하경륜, 그 다음에 의산문답.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떤 답을 찾으려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대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벌제, 이거 문제 심각하다. 그러니까 양반 중심의 어떤 그런 문벌 제도는 이제 문 닫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그런 접근뿐만 아니라 이 과학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이 홍대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왜 하늘의 별자리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혼천의, 혼천, 이거 뭐 세종 때도 있었는데 이 홍대용도 마찬가지로 이 혼천이를 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혼천이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바로 지전설을 들고 나와요. 지전설. 지구가 돈다. 그리고 우주는 무한하다. 무한우주론. 와우. 이제 이 갇혀있던 사고, 이 작은 이 조선에 갇혀있던 사고를 지금 전 우주로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서구와도 좀 많이 비슷하죠. 서양에서도 지금 이 당시 자연과학 이런 것들, 뭐 뉴턴의 마뉴얼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어떤 내용들 홍대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북학파 중에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박재가의 북학이, 이게 바로 중상학파의 하이라이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라이트. 박지원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과거 시험 볼 때 백지답안지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대박이죠? 여러분들 이 당시에 그 과거는요, 가문의 명예를 걸고 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백지답안이 됐다. 이건 대형사고입니다. 대형사고. 별로 벼슬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멋질까. 사표!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자, 박지원의 열하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열하가 뭐냐면 이 중국 청나라 지역이에요. 거기를 갔다 와요. 중국을 좀 갔다 오고 싶었거든. 그래서 갔다 와. 갔다 오고 나서 주장을 한 게 있습니다. 뭘 주장했냐면 박지원이 야, 이거 중국 갔다 오니까 우리가 좀 이런 걸 좀 도입해야 되겠다. 뭘 도입해야 된다? 수레. 우리도 수레 쓰자. 그리고 선박 쓰자. 그리고 화폐 쓰자. 이런 거 좀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당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야. 이 실학자들의 관점이 뭐냐면 수레, 이 당시 이 실학자들 말고 다른 그 양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레? 바퀴 있는 수레? 그 수레 우리가 왜 필요해? 길이 없잖아 우리는. 길이 없는데 못하는 수레가 필요해.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양반 그 대부분들은. 근데 실학자들은 아니에요. 수레를 쓰면 길이 난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르죠? 그 당시 집권 세력들은 길이 없으니까 수레를 쓸 필요가 없다는데 실학자들은 수레를 쓰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발상의 전환이야. 이게 기가 막힌 발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박지원의 어떤 그 수레 선박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일 필요 있다는 얘기죠. 근데 봐봐. 박지원은 여러분들 이거 한 200년 뒤를 내다본 거야. 수레. 우리나라 자동차 지금 수출 많잖아요, 지금. 선박. 우리 조선업 1등이잖아.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을 이미 몇백 년 전에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자동차, 조선 이쪽으로 짱 달리고 있고요. 그죠? 이런 모습들. 또 화폐도 쓰자. 그러니까 왜 이래야 이제 상업이 발달하니까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죠.
박제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박지원의 어떤 그 지도를 받았던 박제가 역시 뭐 수레, 선박 똑같아요. 이런 거 쓸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실 게 있어요. 이 박지원의 이 소비론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소비론이 무엇이냐면 소비론은 바로 적당히 전략하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이 성리학자들은 전략과 근검 이게 미덕이야. 아끼고 또 아끼는 것 이게 미덕이야. 사치하지 않는 것 이게 미덕이야. 이것 때문에 조선이 망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전자가 있어. 주전자가 있는데 이 주전자에 구멍이 날 때까지 써. 그러면 그 주전자 만드는 사람은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이거 완벽히 자본주의적 발상이에요. 그죠? 적당한 소비가 있어야 돈다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판매하고 그걸 소비하고 이게 돌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적당한 소비를 해야 된다. 와. 야, 이걸 이 당시에 지금 이 박제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시험 잘 나와요. 박제가의 소비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자본주의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이 바로 이런 학문적 세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학, 중농학파, 중상학파 살펴봤고요. 이 실학은 굉장히 민족주의고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 보인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국학으로 연결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국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